안녕하십니까?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없으십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왜 사람들은 아픈 것보다 병원비 청구서를 더 두려워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미국 의료 시스템의 뿌리를 찾아 그 탄생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인 13개 식민지 대표들은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신생 독립국 미국이 마주한 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한 영토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이었죠. 초기 연방정부는 지금의 강력한 중앙정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힘이 미약했던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삶, 특히 건강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시기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의과대학들이 존재했고 왕실이나 국가가 직접 나서 의사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어의 제도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미국 대륙에서는 펜실바니아 의대나 하버드 의대 같은 정규 교육기관이 겨우 문을 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견습 의사들, 그리고 약초를 다루는 민간요법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자격증 없이 내가 의사다라고 간판만 내걸면 진료가 가능한 그야말로 의료의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연방정부는 이러한 자칭 의사들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마저 없으면 아픈 사람들을 돌볼 최소한의 인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첫 번째 DNA가 각인됩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급도 규제도 모두 민간의 손에 맡겨진 채로 미국의 의료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자유방임의 흐름은 19세기 초 규제 완화를 외친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혹독했습니다. 무자격 의료인들의 사기성 진료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 역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1847년 정식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과 유럽에서 건너온 엘리트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국 의사협회, 즉 AMA를 설립합니다. AMA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만들고 의학 교육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의료 시스템의 기틀 마련과 규제마저도 민간 전문가 집단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길이었죠.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독일을 시작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속속 도입되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개인의 불행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미국에도 불어왔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당을 중심으로 국가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유럽의 노동계가 강력한 진보적 성향을 띠며 복지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된 것과 달리 미국의 노동계를 이끌던 미국 노동연맹은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탄생한 보수적인 단체였습니다. 정치 지형 자체가 국가 주도의 거대한 복지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방 정부 입장에서도 구지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민간이 알아서 하던 유료 시장에 개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적보험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간보험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1929년 댈러스의 한 대학병원은 1,3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6를 내면 21일간의 입원 치료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블루크로스 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39년에는 캘리포니아 의사단체가 예래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블루실드 보험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입원비는 블루크로스, 의사진료비는 블루실드라는 민간보험의 양대 산맥이 미국 유료보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보험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자 전시 경제체제하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는 1942년 임금 안정화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시켜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를 바꾼 작은 예외 조항이 빛을 발합니다. 정부는 임금은 동결했지만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리후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쟁으로 노동력이 귀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되자 더 좋은 건강보험 혜택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943년 미국 국세청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이 제공하는 단체 건강보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인 직장 기반 건강보험이 우연한 계기로 탄생하고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건강이 국가가 아닌 직장에 묵이게 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직장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모델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1948년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NHS를 설립했죠. 미국에서도 트루먼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산업계는 사회주의 의료라는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세금 폭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유럽과 달리 이를 뒷받침해줄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이나 진보적인 노동계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트루먼의 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비영리 병원 건립에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훗날 미국 공공의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 직장 기반 민간보험은 계속 성장했지만 그 그늘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은퇴한 노인들과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은 값비싼 유료 서비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가 아닌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도입과 CT 같은 첨단 장비의 등장은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관리조직법, 즉 HMO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가입자가 매달 정액을 내고 지정된 의사와 병원 네트워크 안에서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밖의 병원을 이용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에 유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렸지만 비용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복잡한 보험 네트워크 구조가 이때 고착화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MRI와 같은 고가 장비의 보급으로 의료비가 또다시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포괄수가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병군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액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이 비용을 아낄수록 이윤이 남는 구조이기에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했지만 의료의 질 저하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특정 분야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모델입니다. 직장보험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취약점은 1980년대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과 함께 건강보험을 잃고 유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이직 시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으로 의료 보장성을 확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정부 재정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고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다음 행정부에 의해 가입 의무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미국의 의료 시스템 개혁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미국 의료제도의 역사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미약한 중앙정부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민간 주도로 자생한 시스템, 세계대전을 계기로 우연히 탄생한 직장 중심의 보험체계,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덧대어진 공공의료라는 조각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마치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건축가가 각기 다른 설계도로 증축을 거듭한 거대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답게 수많은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2,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여전히 아무런 보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극과 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포괄수가제처럼 미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토양과 역사 위에서 자라난 나무의 가지를 꺾어와 우리 땅에 심으려는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철학, 그리고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의 사례를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